2019년 여름,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우주국 연구실에서 한 물리학자가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초기 시험 측정 결과였습니다. 망원경 센서가 기록한 온도는 영하 233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같은 센서가 측정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초당 제곱미터당 1367W였습니다. 이 에너지면 물 1리터를 3초 만에 끓일 수 있는 양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온도는 얼어붙을 만큼 낮을 수 있을까요? 연구팀은 처음에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증을 거친 후에도 데이터는 동일했습니다. 태양은 뜨겁습니다. 우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약 37도입니다. 의자는 아마 20도 정도일 것입니다. 몇 분만 앉아있으면 의자가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릅니다. 물리학 수업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이 당연한 법칙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태양 표면은 5500도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공간은 영하 270도입니다. 하지만 그 열은 흐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연력학 교수인 마이클 호프만은 학생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즉시 얼어 죽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영하 270도니까요. 하지만 정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은 과열로 죽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진공에서는 당신의 체온을 빼앗아갈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없으니 대류가 없습니다. 접촉할 물질이 없으니 전도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복사뿐입니다. 그리고 복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립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태양은 초당 3억 8천만 조 조와트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에 도달합니다. 8분 20초 만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지나가는 공간 자체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타는 화살이 얼음 호수를 가로질러 날아가는데 호수는 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열은 주변을 데워야 하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난로 옆에 섰을 때 느끼는 따뜻함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첫째, 전도입니다. 난로의 금속이 공기 분자를 직접 때립니다. 뜨거운 금속 원자들이 진동하면서 옆에 공기 분자를 흔듭니다. 이 진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둘째, 대류입니다.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공기가 순환하면서 열을 운반합니다. 셋째, 복사입니다. 난로가 적외선을 방출하고 당신의 피부가 그것을 흡수합니다. 지구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을 하나의 통합된 현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방 센티미터당 평균 1개의 수소 원자만 있습니다. 지구 대기는 같은 부피에 2700경개의 분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에서 원자들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충돌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도가 일어나려면 원자들이 접촉해야 합니다. 대류가 일어나려면 유체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태양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에너지는 주변에 거의 텅 빈 공간을 데울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는 그냥 지나갑니다. 마치 유령처럼. 2003년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흥미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정거장의 태양 쪽 표면은 영상 1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대쪽 그늘진 면은 영하 150도로 떨어졌습니다. 둘 사이의 온도 차이는 270도입니다. 그런데 정거장 내부의 공기는 섭씨 22도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교한 열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라디에이터가 내부의 과도한 열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하지만 그 방출은 오직 복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거대한 온실이자 동시에 거대한 냉장고입니다. 태양빛을 받으면 뜨겁고 그늘에 들어가면 차갑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태양빛 자체는 뜨거운 걸까요? 차가운 걸까요? 이 질문은 어리석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빛 자체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빛은 광자들의 흐름입니다. 광자는 질량이 없는 입자입니다. 온도는 원자나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광자는 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빛 자체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빛은 그냥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당신이 햇볕을 쬐매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의 피부 세포들이 광자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광자의 에너지가 피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분자들이 더 빨리 진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도 상승입니다. 열은 빛이 물질을 만났을 때만 생성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태양빛은 그저 에너지 다발로 날아갑니다. 흡수할 물질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데우지 않습니다. 2017년 나사의 파커 태양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의 목표는 태양 코로나를 직접 통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탐사선은 녹지 않습니다. 비밀은 열 차폐막에 있습니다. 두께 12cm의 탄소 복합재 차폐막이 탐사선을 보호합니다. 차폐막의 태양 쪽 표면은 140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차폐막 뒤쪽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은 30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코로나는 100만 도인데 말입니다. 답은 다시 밀도입니다. 코로나의 입자 밀도는 지구 대기보다 10조 배나 낮습니다. 온도는 개별 입자의 속도입니다. 코로나의 양성자와 전자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초당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입자와 충돌한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자가 너무 적어서 실제로 전달되는 총 에너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총알 한 발과 따뜻한 물 한 통의 차이와 같습니다. 총알은 빠르지만 작습니다. 물은 느리지만 많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물리학자 루드비 볼츠만은 19세기 말에 이미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온도를 통계적 개념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수많은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입자가 하나뿐이라면 온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입자가 아주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공간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개별 입자들은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희박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의미의 온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15도입니다. 이 온도는 어디서 올까요?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여 땅과 바다와 공기를 데웁니다. 하루에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는 약 170 페타와트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지구로 오는 동안 지나온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공간은 전혀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는 그냥 통과했습니다. 지구라는 물질 덩어리를 만났을 때만 열로 변환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주 공간에 거대한 검은 종이 한 장을 펼쳐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이 그 종이에 닿습니다. 종이는 광자를 흡수합니다. 종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갈까요? 대기가 없는 지구 궤도에서 검은 표면의 평형 온도는 약 영상 7도입니다. 하얀 표면이라면 영하 40도 정도입니다. 흡수율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가 있어야만 온도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종이를 치우면 그 자리는 다시 영하 270도로 돌아갑니다. 2020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팀은 흥미로운 설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망원경의 적외선 센서는 작동하려면 극저온이어야 합니다. 영하 233도 이하입니다. 하지만 망원경은 태양빛에 노출됩니다. 해결책은 다층 선실드였습니다. 테니스 코트만한 크기의 5겹 차폐막입니다. 첫 번째 층은 태양을 향합니다. 온도가 영상 85도까지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층은 반대편입니다. 온도가 영하 233도입니다. 층 사이에는 진공이 있습니다. 각 층은 들어오는 복사를 반사하고 적외선으로 재방출합니다. 층을 거칠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복사만으로 300도가 넘는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사열 전달의 놀라운 특성을 봅니다. 복사는 매체가 필요 없습니다. 진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사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빛은 직진합니다. 그래서 차폐막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전도나 대류와 달리 복사는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공학의 핵심입니다. 원하는 곳을 데우고 원하는 곳을 차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지금 이 순간 복사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입니다. 약 100W 정도입니다. 실내에서는 이 복사가 벽과 가구에 흡수되고 거의 같은 양이 되돌아옵니다. 평형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갑자기 우주 공간에 나간다면 당신의 복사는 계속 나가지만 돌아오는 복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열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천천히입니다. 진공에서는 대류가 없으니까요. 영화에서처럼 즉시 얼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15년 유럽 우주국의 과학자들은 로제타 탐사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의 표면 온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해성은 매우 차가워야 합니다. 하지만 해성 표면의 일부는 영하 70도였습니다. 주변 우주 공간보다 200도나 높았습니다. 이유는 해성 표면이 태양 복사를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성은 작고 질량이 적어서 열을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표면은 데워졌습니다. 이것은 복사 가열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우주가 차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주에 물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온도는 물질의 속성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온도도 없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 켈빈입니다. 영하 270.3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사장 자체의 온도입니다. 만약 그곳에 온도계를 놓는다면 온도계는 이 복사와 평형을 이룰 것입니다. 온도계가 2.7 켈빈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온도계가 없다면 그 온도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태양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열은 태양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빛은 에너지를 운반하지만 온도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빛이 지구에 도달하여 대기와 땅에 흡수될 때만 열이 됩니다. 그 사이의 우주는 텅 비어 있고 차갑습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우주의 실제 물리학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태양과 우주 사이의 이 온도 차이를 이해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과 우주 사이에 완벽한 균형 위에 떠 있습니다.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와 우주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가 평형을 이룹니다. 이 평형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가시광선을 통과시키지만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태양빛은 들어오지만 지구의 복사 방출은 막힙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지구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더 적게 방출합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의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사열 전달의 원리로 설명됩니다. 우주가 차갑다는 사실이 실제로는 지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태양과 우주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 평형은 정말 안정적일까요? 지난 45억 년 동안 지구는 어떻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해 왔을까요? 태양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은 탄생 당시보다 30% 더 밝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얼어붙지도 않았고 끓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희미한 젊은 태양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2012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행성과학자 사라 시건은 이 역설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대기의 조성이 시간에 따라 변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1000배 이상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력한 온실 효과가 약한 태양빛을 보상했습니다. 태양이 밝아지면서 화산활동이 줄어들고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습니다. 대기의 온실 효과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화가 태양의 증가와 정확히 균형을 맞췄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자기조절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델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델은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흑체 복사 이론입니다. 모든 물체는 온도에 따라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방출하는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것을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하나의 검은 공으로 생각해 봅시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으면 평형입니다. 지구의 평형 온도는 이 간단한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 상수를 알고 지구의 반사율인 알베도를 알고 슈테판 볼츠만 상수를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영하 18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15도입니다. 33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대기의 온실 효과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훨씬 복잡합니다. 지구 시스템 모델입니다. 대기만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해양, 빙하, 생물권, 지각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름이 형성되면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알베도가 증가합니다. 지구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면 수증기가 줄어듭니다.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 효과가 약해집니다. 더 차가워집니다. 이것은 양의 대먹임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가속됩니다. 반대로 지구가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증가합니다. 온실 효과가 강해집니다. 더 따뜻해집니다. 이것도 양의 대먹임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폭주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음의 대먹임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암석이 더 빨리 풍화됩니다. 이산화탄소가 광물과 반응하여 탄산염이 됩니다.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온실 효과가 약해집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것이 지구의 장기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수백만 년 시간 규모에서 작동합니다. 두 모델은 완전히 다른 시간 규모에서 작동합니다. 흑체 복사 모델은 즉각적입니다. 지구가 받는 에너지가 변하면 몇 년 안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지구 시스템 모델은 느립니다.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둘 다 옳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은 기후 모델링의 선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나베 슈크로와 클라우스 하셀만입니다. 그들은 60년 전부터 이 복잡한 시스템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대기를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의 온도를 계산했습니다. 복사 전달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현대의 모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기를 100만 개 이상의 격자로 나눕니다. 각 격자에서 온도, 압력, 습도, 바람을 계산합니다. 구름의 형성과 소멸을 추적합니다. 해양의 순환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빙하의 성장을 모델링합니다. 식물의 광합성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델들이 보여주는 것은 놀랍습니다. 지구의 기후는 혼돈계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45억 년 동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습니다. 생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안정성은 어디서 올까요? 답은 되먹임의 균형에 있습니다. 양의 되먹임과 음의 되먹임이 서로 견제합니다. 시스템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반대쪽 힘이 작동합니다. 평형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생물의 체온 조절과 비슷합니다. 당신의 몸은 섭씨 37도를 유지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떨어서 열을 만듭니다.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려서 열을 방출합니다. 항상 37도로 돌아옵니다. 지구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훨씬 느리고 훨씬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성을 보십시오. 금성은 지구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도 지구의 72%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금 금성의 표면 온도는 470도입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입니다. 대기는 거의 전부 이산화탄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금성은 폭주 온실 효과를 겪었습니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웠기 때문에 초기 온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했습니다. 수증기는 온실가스입니다. 온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했습니다. 양의 되먹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다가 전부 증발했습니다. 수증기가 대기 상층부까지 올라갔습니다. 태양의 자외선이 물 분자를 깨트렸습니다. 수소는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산소는 암석과 반응했습니다. 물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뿐입니다. 지구는 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거리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딱 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습니다. 이 구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부릅니다.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지대는 금성 궤도 바깥쪽에서 화성 궤도 안쪽까지입니다. 폭은 약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화성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화성에는 강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호수가 있었던 증거도 있습니다. 30억 년 전 화성은 더 따뜻했습니다. 두꺼운 대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화성은 자기장을 잃었습니다. 작은 행성이어서 내부가 빨리 식었습니다. 핵의 대류가 멈췄습니다. 자기장이 사라졌습니다. 태양풍이 직접 대기를 때렸습니다. 대기가 천천히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온실 효과가 약해졌습니다.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얼었습니다. 화성은 죽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 나사의 퍼서비런스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목표는 과거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탐사선은 예제로 분화구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35억 년 전 이곳은 호수였습니다. 퇴적층에서 유기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생명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이 있었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대기가 사라지면서 액체 상태의 물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화성 대기압은 지구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압력에서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얼음이거나 수증기일 뿐입니다. 생명은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분자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너무 느립니다. 기체 상태에서는 농도가 너무 낮습니다. 액체가 딱 적당합니다. 지구는 운이 좋았습니다. 충분히 큰 행성입니다. 내부가 아직 뜨겁습니다. 자기장이 있습니다.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합니다.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킵니다. 자전축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기후도 안정적입니다. 화성은 자전축이 15도에서 60도까지 변합니다. 수백만 년 주기로 흔들립니다. 극지방이 적도가 되고 적도가 극지방이 됩니다.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달의 중력이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계절이 가능합니다. 생명이 진화할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복사열 전달만으로는 생명 가능한 행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성의 크기, 자기장, 위성, 대기 조성, 내부 구조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복잡계입니다. 단순한 법칙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입니다. 2017년 천문학자들은 트라피스트 1 항성계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차가운 별 주위를 7개의 행성이 돕니다. 그중 3개가 생명 가능지대에 있습니다. 크기와 질량은 지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대기가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 대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소나 메탄이 발견된다면 생명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기를 분석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간접적입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약간 줄어듭니다. 이것을 식현상이라고 합니다. 행성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별빛의 스펙트럼입니다.
별빛이 행성 대기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이 흡수됩니다. 각 분자는 고유한 흡수선을 가집니다. 물은 특정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다른 파장을 흡수합니다. 산소는 또 다른 파장을 흡수합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대기의 화학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40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지구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사의 또 다른 놀라운 응용입니다. 빛은 단순히 에너지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운반합니다. 빛의 파장, 평광, 세기가 모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빛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통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제임스 웹 망원경은 K218b 행성의 대기에서 황화 디메틸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황화 디메틸은 지구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듭니다. 생물학적 기원의 분자입니다. 물론 비생물학적 과정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K218b는 지구에서 12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에는 생명이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관측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체 지표 분자를 찾아야 합니다. 산소와 메탄이 함께 있으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산소와 메탄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동시에 존재하려면 계속 보충되어야 합니다. 지구에서는 생명이 둘 다 만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을 찾기 위해 지구 생명의 특징을 찾습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이 지구 생명과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화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명은 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메탄이나 암모니아를 용매로 쓰는 생명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타이탄을 보십시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영하 179도입니다. 액체 메탄 호수가 있습니다. 메탄 비가 내립니다. 메탄 강이 흐릅니다. 지구의 물 순환과 똑같습니다. 단지 메탄일 뿐입니다. 타이탄에 생명이 있을까요? 메탄을 용매로 쓰는 생명이요? 우리는 모릅니다. 2027년 나사의 드래곤플라이 미션이 타이탄에 갈 예정입니다. 헬리콥터형 탐사선이 타이탄 표면을 날아다니며 화학 조성을 분석할 것입니다. 유기 분자를 찾을 것입니다. 생명의 전구체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탄보다 더 흥미로운 곳이 있습니다. 유로파입니다. 목성의 위성입니다.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깊이가 1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물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얼음 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까요? 태양은 너무 멀어서 유로파를 데울 수 없습니다. 답은 조석 가열입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유로파를 잡아당깁니다. 유로파의 형태가 계속 변합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합니다. 이 마찰이 내부를 데웁니다. 충분히 데워서 얼음이 녹습니다. 지구의 심해에는 열수 분출공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분출됩니다. 화학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입니다. 화학 합성으로 살아갑니다. 유로파의 바다 밑에도 비슷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유럽 우주국의 주스 탐사선이 목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로파와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를 탐사할 것입니다. 모두 얼음 위성들입니다. 모두 지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사선은 얼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표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에는 균열이 많습니다. 지하 바다의 물이 분출되어 얼어붙은 흔적입니다. 그 얼음을 분석하면 바닷물의 화학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염분, 유기물, 생체 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그곳으로 더 정교한 탐사선을 보낼 것입니다. 얼음을 뚫고 바다로 들어가는 탐사선입니다. 로봇 잠수함입니다. 공상과학 같지만 진지하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태양이 뜨거운데 우주가 차갑다는 사실은 단순한 물리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만약 우주 공간이 뜨거웠다면 행성들은 과열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복사가 유일한 열 전달 방식이 아니었다면 온도 조절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진공이 열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 덕분에 행성들은 각자 독립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생깁니다. 어떤 곳은 뜨겁고 어떤 곳은 차갑습니다. 어떤 곳은 액체물이 있고 어떤 곳은 액체 메탄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표면이 살기 좋고 어떤 곳은 지하가 살기 좋습니다. 우주의 추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섬들을 만들어냅니다. 온도의 섬들입니다. 각각 고유한 화학을 가진 섬들입니다. 생명이 싹틀 수 있는 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모델의 한계를 봅니다. 흑체 복사 모델은 행성의 평균 온도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생명 가능성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평균 온도가 같아도 한 행성은 생명으로 가득하고 다른 행성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모델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대먹임과 순환과 생물권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조차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출현은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물로 가는 경계는 흐릿합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학과 생물학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습니다. 복잡성과 조직화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습니다. 연력학과 정보 이론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습니다. 2018년 판타페 연구소의 이론분리학자들은 생명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하려 시도했습니다. 생명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자신의 엔트로피는 낮춥니다.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정보를 축적합니다. 복제합니다. 진화합니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면 됩니다. 생명은 태양이라는 저엔트로피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고품질 에너지를 받아서 저품질 열로 방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질서를 만듭니다. 복잡한 분자를 만듭니다. DNA를 만듭니다. 단백질을 만듭니다. 세포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입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방출하는 열은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법칙은 보존됩니다. 여기서 복사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생명은 저엔트로피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빛은 고에너지 광자들입니다. 가시광선과 자외선입니다. 짧은 파장입니다. 높은 주파수입니다. 적은 수의 고에너지 광자입니다.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지구는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적외선으로 우주에 방출합니다. 긴 파장입니다. 낮은 주파수입니다. 많은 수의 저에너지 광자입니다.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같은 총 에너지이지만 엔트로피는 증가했습니다. 지구는 엔트로피 펌프입니다. 저엔트로피를 받아서 고엔트로피를 방출합니다. 그 차이가 생명을 구동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생명은 에너지 흐름이 아니라 엔트로피 흐름에 의존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만으로는 생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필요합니다.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시간의 화살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방향입니다. 생명은 이 흐름을 타고 갑니다. 물살을 거슬러 수영하듯이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낮춥니다. 하지만 전체 강물의 흐름은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평형으로 향합니다. 온도 차이가 사라지는 평형입니다. 열사입니다. 우주의 최종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최종 상태는 아직 멀었습니다. 수천억 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지금 우주는 젊습니다. 138억 살입니다. 별들이 타고 있습니다. 은하들이 돌고 있습니다.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가능합니다.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차갑다는 것은 우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아직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진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Анализ предыдущих частей. Писатель номер 1. Хуки 1. Прямо сейчас. 7. Обратный отчет. Писатель номер 2.
Хуки 2. Личная история. 5. Параллель микро-макро. Где остановились? Энтропия как двигатель жизни. Время как направленный поток.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엔트로피와 존버 사이의 경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물리학은 철학이 됩니다. 2016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이론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는 놀라운 계산을 발표했습니다. 블랙홀의 정보 엔트로피와 연력학 엔트로피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보와 에너지는 같은 것의 다른 측면입니다. 당신이 책 한 권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에 담긴 정보는 사라집니다. 글자들이 재가 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말합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보는 보존된다고. 그렇다면 책의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열에 숨어 있습니다. 제의 분자 하나하나의 위치와 속도에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연기의 확산 패턴에 새겨져 있습니다. 방출된 적외선 광자들의 편광 상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흩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읽기 불가능해졌을 뿐입니다. 이것을 정보의 열화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 증가와 정확히 같은 과정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보가 접근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정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단지 암호화합니다. 점점 더 복잡한 암호로 만듭니다.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만듭니다. 2021년 튀리히 연방공과대학의 양자정보학자들은 기묘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광자 하나의 정보를 지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광자의 평방 상태를 무작위화했습니다. 측정 가능한 모든 특성을 섞었습니다. 정보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험 장치 전체의 양자 상태를 측정했을 때 정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광자에서 장치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측정 장비의 원자들과 얽혀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 분자들과 상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정보는 흩어졌지만 보존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패러독스가 나타납니다. 정보를 지우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비트의 정보를 완전히 지우려면 최소한 KT-log2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이고 T는 온도입니다. 실온에서 이것은 약 19제타줄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양입니다. 하지만 0이 아닙니다. 정보는 물리적 실체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합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를 지울 때마다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보를 지우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열이 방출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현대 프로세서는 초당 수십억 번의 비트 연산을 수행합니다. 각 연산마다 미세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들이 모이면 프로세서는 뜨거워집니다. 냉각팬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정보 처리는 열 생산입니다. 2018년 구글의 양자 컴퓨터 팀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큐비트를 작동시켰습니다. 영하 273.15도입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해야 할까요? 양자 정보는 열에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열은 무자기성입니다. 분자들의 무질서한 운동입니다. 양자 상태는 정밀한 위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열 하나가 큐비트를 때리면 위상이 무너집니다. 양자 중첩이 붕괴됩니다. 정보가 손실됩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우면 열 유동이 거의 없습니다. 분자들이 거의 정지합니다. 양자 상태가 안정됩니다.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완벽한 영도는 불가능합니다. 연력학 제3법칙이 금지합니다. 절대 영도에서는 엔트로피가 0이 됩니다. 완벽한 질서입니다. 모든 입자가 바닥 상태에 있습니다. 불확정성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는 말합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완벽한 영도는 이 원리와 충돌합니다. 실제로 물질은 절대 영도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온도를 반으로 줄일 때마다 필요한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점근적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낮은 온도는 100피코켈빈입니다. 절대 영도보다 100억분의 1도 높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초저온 원자 실험실에서 달성했습니다. 레이저로 원자들을 냉각시켰습니다. 원리는 역설적입니다.
레이저는 에너지를 더합니다. 어떻게 냉각이 가능할까요? 답은 도플러 효과에 있습니다. 원자가 레이저 빛을 향해 움직이면 파장이 짧아 보입니다.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원자가 광자를 흡수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파장이 길어 보입니다. 원자는 흡수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는 자신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만 광자를 흡수합니다. 속도가 줄어듭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것을 레이저 냉각이라고 부릅니다. 100피코켈빈에서 원자들은 거의 정지합니다. 속도가 초당 몇 밀리미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자 효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 형성됩니다. 수천 개의 원자가 하나의 양자 상태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이 일상세계로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원자 하나하나가 파동이 됩니다. 그 파동들이 간섭합니다.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거시적 양자현상입니다. 2020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 최초의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원자들이 떠다닙니다. 중력에 방해가 없습니다. 응축 상태가 수십 초 동안 유지됩니다. 지상에서는 불과 몇 미리초입니다. 우주정거장의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응축된 원자구름의 파동 함수가 수 센티미터까지 퍼졌습니다. 단일 양자 객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양자와 고전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와 마주합니다. 온도는 양자 상태의 열적 점유를 결정합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많은 양자 상태가 동시에 점유됩니다. 입자들이 다양한 에너지 준위에 분산됩니다. 고전적으로 행동합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모든 입자가 바닥 상태로 떨어집니다.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합니다. 파동성이 드러납니다. 간섭이 관찰됩니다. 얽힘이 형성됩니다. 2023년 시카고 대학의 양자 네트워크 연구팀은 50km 떨어진 두 실험실 사이에 양자 얽힘을 구축했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광자쌍을 보냈습니다. 두 광자는 얽혀 있었습니다. 한쪽의 측정이 즉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섬뜩한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얽힘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전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양자 정보는 전달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으려면 고전 채널이 필요합니다. 고전 채널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얽힘은 실제합니다. 두 입자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양자 상태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국소성의 위반입니다. 국소 실제론의 붕괴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 실험의 선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입니다. 그들은 벨 부등식 위반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국소 숨은 변수 이론이 틀렸음을 보였습니다. 벨 부등식은 국소 실제론이 참이라면 만족되어야 하는 수학적 조건입니다. 실험 결과는 이 부등식을 위반했습니다. 우주는 국소적이지 않거나 실제론적이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국소성을 포기했습니다. 양자역학적 상관관계는 공간적 거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인과성은 여전히 보존됩니다. 빛보다 빠른 신호는 불가능합니다. 패러독스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얽힘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두 광자 사이의 공간에 있을까요? 아니면 광자 자체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간단한 답이 없습니다. 양자 정보 이론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얽힘은 관계입니다. 물리적 객체가 아닙니다. 두 시스템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정보의 분배입니다. 지식의 구조입니다. 당신이 동전 2개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 동전은 독립적입니다. 한 동전의 결과가 다른 동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 정보는 각 동전의 정보의 합입니다. 이제 얽힌 광자쌍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광자를 개별적으로 측정하면 완전히 무작위입니다.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광자를 함께 고려하면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정보는 전체에만 존재합니다. 부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전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체는 항상 부분의 합입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전체가 부분보다 큽니다. 정보는 부분이 아니라 관계에 저장됩니다. 2024년 옥스퍼드 대학의 양자중력 연구팀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시공간 자체가 양자 얽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구조는 정보의 네트워크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이 네트워크의 패턴입니다. 이것을 ER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얽힘이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두 영역 사이의 얽힘이 클수록 그들은 가깝습니다. 얽힘이 작으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는 얽힘의 함수입니다.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우주의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빅뱅은 정보의 폭발입니다. 블랙홀은 정보의 압축입니다. 중력은 얽힘의 힘입니다. 시간은 정보의 흐름입니다.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차갑다는 것은 이제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온도는 정보의 접근성입니다. 뜨거운 시스템은 많은 정보가 접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차가운 시스템은 정보가 접근 가능한 상태입니다. 태양 내부의 플라즈마는 무질서합니다. 입자들이 무작위로 충돌합니다.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정보는 열 잡음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읽을 수 없습니다. 우주 공간의 진공은 질서롭습니다. 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양자 상태가 보존됩니다. 정보가 유지됩니다. 복사는 정보의 운반체입니다. 광자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보도 운반합니다. 편광 상태, 위상, 주파수가 모두 정보입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은 태양 표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분광학은 이 정보를 읽는 기술입니다.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화학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장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백과사전입니다. 2025년 유럽 남천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은 백광년 떨어진 별의 표면을 직접 이미지화했습니다. 간섭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망원경의 빛을 결합했습니다. 각 망원경은 부분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합하면 전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양자 얽힘과 유사합니다. 정보는 전체에만 존재합니다. 각 부분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결합하면 명확해집니다. 우주는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입자는 비트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계산입니다. 물리법칙은 알고리즘입니다. 시간은 프로그램의 실행입니다. 2014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우주론자 맥스 태그마크는 도발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우주는 수학적 구조 그 자체라고. 물리적 실제는 수학적 실제와 동일하다고. 모든 것은 정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물리학의 모든 질문은 정보 이론의 질문이 됩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는 왜 이 특정 정보 구조가 존재하는가가 됩니다. 물리법칙은 왜 이러한가는 왜 이 특정 알고리즘이 실행되는가가 됩니다. 온도는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온도는 계산의 오류율입니다. 뜨거운 시스템은 노이즈가 많은 계산입니다. 차가운 시스템은 정밀한 계산입니다. 절대 영도는 무오류 계산입니다. 하지만 절대 영도는 도달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근본적인 노이즈를 부여합니다. 양자 요동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진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가상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위반합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의 양자광학 실험실은 진공 요동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초정밀 간섭계를 사용했습니다. 빛의 위상 변화가 18제타 라디안까지 감지되었습니다. 진공은 끓고 있었습니다. 이 끓는 진공이 카시미르 효과를 일으킵니다. 두 금속판을 진공에서 아주 가까이 놓으면 서로 끌어당깁니다. 판 사이의 공간에는 특정 파장의 가상 광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판 바깥에는 모든 파장이 가능합니다. 압력 차이가 생깁니다. 판들이 밀립니다. 이것은
진공 에너지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2.7 켈빈은 빅뱅의 잔재입니다. 138억 년 전 우주는 뜨거웠습니다. 수천억 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플라즈마였습니다. 광자와 입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냉각되었습니다. 38만 년 후 온도가 300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만들었습니다. 광자들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그 광자들이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주 팽창으로 파장이 1000배 늘어났습니다. 가시광선에서 마이크로파로 바뀌었습니다. 온도가 2.7 켈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복사는 우주 전체를 균일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같습니다. 10만 분의 1의 정밀도로 균일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2009년 플랑크 위성은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10만 분의 몇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은하의 씨앗입니다.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입니다. 밀도가 약간 높은 곳은 중력이 약간 강합니다. 물질이 모입니다. 더 밀도가 높아집니다.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양의 되먹임입니다. 결국 은하가 형성됩니다. 밀도 요동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양자 요동에서 왔습니다.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6초부터 10의 마이너스 32초까지 우주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습니다. 크기가 10의 26배 증가했습니다. 이 폭발적 팽창 동안 양자 요동이 거시적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미시적 불확정성이 우주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이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연결입니다. 당신이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들은 양자요동의 화석입니다. 불확정성 원리의 흔적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측정 가능해졌습니다. 온도는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전 우주는 극도로 뜨거웠습니다. 10의 32도였습니다. 이것은 플랑크 온도입니다. 더 높은 온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공간 자체가 양자 거품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를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 팽창이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 온도는 10의 27도였습니다.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지만 플랑크 온도보다는 낮았습니다. 그 후 우주는 천천히 식었습니다. 지금은 2.7 켈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결국 절대 영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영도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암흑 에너지 때문입니다.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은하들이 점점 빨리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은하가 관측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 가속 팽창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미트, 애덤 위스입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초신성의 밝기를 측정했습니다. 예상보다 어두웠습니다. 더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진공의 에너지입니다. 공간 자체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중력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밀어냅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주, 질량, 에너지의 7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우주 상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도입했다가 철회한 개념입니다. 공간의 고유한 에너지 밀도입니다. 어디서나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퀸테센스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장입니다. 동적 암흑 에너지입니다. 미래에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온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 모든 별이 다 탑니다. 블랙홀만 남습니다.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호킹 복사로 증발합니다.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작은 블랙홀은 빨리 증발합니다. 큰 블랙홀은 천천히 증발합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은 10의 67년 후에 증발합니다.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10의 100년이 걸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유한합니다.
모든 블랙홀이 증발한 후 우주에는 광자만 남습니다. 희미한 복사만 남습니다. 온도는 거의 0입니다. 엔트로피는 최대입니다. 열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볼츠만 뇌 가설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에서도 양자 요동으로 국소적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률은 극도로 낮지만 0이 아닙니다.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요동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재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 불가능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연력학과 양자역학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하다면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납니다. 무한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무한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볼츠만의 추측은 수학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주가 정말로 영원할까요? 시간 자체가 영원할까요? 2022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라파엘 부서는 놀라운 계산을 발표했습니다. 드시터 공간에서 재귀 시간의 한계를 계산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볼츠만 뇌가 형성될 확률을 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이 현실 전체가 우연한 양자 요동으로 생긴 환상일 확률과 실제로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존재했을 확률을 비교했습니다. 볼츠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0의 60제곱대 1입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무한히 오래 존재한다면 당신은 볼츠만 뇌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고 모든 기억은 허구이고 다음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물리학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억이 신뢰할 수 없다면, 만약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실험 결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물리 법칙도 환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츠만 뇌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론의 가장 곤란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3가지 해결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시간의 유한성입니다.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면 볼츠만 뇌 문제는 사라집니다. 빅뱅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미래에도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빅 크런치일 수도 있고 빅 립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 안에서는 볼츠만 뇌보다 실제 관측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역설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시간이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은 무엇인가? 시간이 끝난다면 그 이후는 무엇인가? 시간 이전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인류 원리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관측자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입니다. 볼츠만 뇌는 지속적인 관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일관된 물리 법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관된 우주를 관측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볼츠만 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순한 논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과 결합하면 흥미로워집니다. 모든 가능한 양자 요동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볼츠만 뇌를 만듭니다. 극소수는 일관된 우주를 만듭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후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가장 급진적입니다. 엔트로피의 재정의입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레너드 서스킨드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드시터 공간에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엔트로피가 저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홀로그래픽 원리입니다. 3차원 공간의 모든 정보가 2차원 경계면에 인코딩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블랙홀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홀로그램이라면 엔트로피의 최대값은 우주 지평선의 면적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유한합니다. 볼츠만대를 만들 수 있는 총 엔트로피 공간이 제한됩니다. 확률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면 실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3차원 그림자일 뿐일까요? 여기서 세 가지 경쟁하는 설명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유한성, 인류 원리, 홀로그래픽 원리입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실험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모두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거의 같은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차갑다는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시간의 본질, 실제의 구조, 존재의 의미까지 도달했습니다. 복사열 전달이라는 물리 현상이 우주론의 가장 깊은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4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가장 먼 은하의 빛을 관측했습니다. 적세편이 13.2입니다. 이 빛은 133억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빅뱅 후 불과 5억 년입니다. 그 은하의 별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은 첫 은하가 빅뱅 후 6억 년쯤 형성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관측과 이론이 충돌했습니다. 세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 별 형성이 예상보다 효율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별들은 태양보다 100배 이상 무거웠을 것입니다. 빠르게 타고 빠르게 폭발했습니다. 무거운 원소를 우주에 뿌렸습니다. 이 원소들이 다음 세대 별의 형성을 가속화했습니다. 양의 되먹임입니다. 둘째, 암흑물질의 분포가 예상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물질의 85%를 차지합니다. 중력을 통해서만 상호작용합니다.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 형성을 주도합니다. 암흑물질이 먼저 뭉쳐서 중력 우물을 만듭니다. 일반 물질이 그 우물로 떨어집니다. 별이 형성됩니다. 만약 초기 우주에서 암흑물질이 더 빠르게 뭉쳤다면 은하도 더 빨리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우주 팽창률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허블 상수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른 값을 제시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사용한 측정은 킬로미터 매 초, 매 메가파섹당 73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사용한 측정은 67입니다. 10%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허블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실제 허블 상수가 더 높다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습니다. 같은 적색 편이가 더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먼 은하들이 실제로는 더 늦게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측과 이론이 다시 일치합니다. 세 가지 설명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동시에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주요 원인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더 많은 관측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먼 은하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야 합니다. 별의 나이를 추정해야 합니다. 금속 함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바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매주 새로운 발견이 발표됩니다. 2025년 2월 웹 망원경은 적색 편이 16개의 은하 후보를 발견했습니다. 빅뱅 후 2억 5천만 년입니다. 확인된다면 기록을 갱신합니다. 그 은하는 작습니다. 은하수의 10,000분의 1 크기입니다. 하지만 별을 활발히 만들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 형성의 초기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별들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주의 암흑시대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빅뱅 후 38만 년부터 5억 년까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별이 아직 없었습니다. 우주는 중성 수소가스로 가득했습니다. 빛을 흡수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첫 별들이 켜지면서 우주를 다시 이온화했습니다. 고에너지 자외선이 수소 원자를 분해했습니다. 양성자와 전자로 나뉘었습니다. 플라즈마가 되었습니다. 투명해졌습니다. 제2온화 시대입니다. 이 과정을 직접 관측하는 것이 웹 망원경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암흑시대의 마지막 순간을 보는 것입니다. 우주의 여명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여기서 다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첫 별들의 표면 온도는 10만 도가 넘었습니다. 태양의 20배입니다. 엄청난 자외선을 방출했습니다.
이 자외선이 주변 가스를 10억 도까지 가열했습니다. 뜨거운 거품이 팽창했습니다. 여러 별의 거품들이 만나고 합쳐졌습니다. 결국 우주 전체가 이온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억 년이 걸렸습니다. 점진적이었습니다.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역은 빨리 이온화되었습니다. 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역은 천천히 이온화되었습니다. 별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일성이 현재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은하단과 초은하단과 거대한 빈 공간들입니다. 우주는 거미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들이 필라멘트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필라멘트들이 교차하는 곳에 은하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광대한 공동이 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2020년 슬론 디지털 천체 탐사는 100만 개 이상의 은하 위치를 3차원으로 매핑했습니다. 우주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거미줄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구조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입니다. 지름이 5억 광년입니다. 10만 개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우리 은하수도 그 일부입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어로 광대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발견자들이 하와이에서 연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도 처음에는 작은 밀도 요동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양자 요동이었습니다. 138억 년에 걸쳐 성장했습니다. 중력이 조금씩 물질을 끌어모았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은 더 높아졌습니다. 밀도가 낮은 곳은 더 낮아졌습니다. 결국 필라멘트와 공동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따라 물질이 흐릅니다. 은하들이 필라멘트를 따라 이동합니다. 중력에 이끌립니다. 은하단을 향해 떨어집니다. 우리 은하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당 600km로 움직입니다. 천여짜리 은하단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규모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적 규모의 강물입니다. 암흑 물질의 중력이 만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운동이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한쪽 하늘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뜨겁습니다. 1000분의 3도 차이입니다. 이것은 도플러 효과입니다. 우리 은하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쪽의 빛은 파장이 짧아집니다. 온도가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쪽의 빛은 파장이 길어집니다. 온도가 낮아 보입니다. 이 온도 차이로 우리의 절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기준으로 한 속도입니다. 초당 600km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절대 속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우주 배경 복사는 특별한 기준계를 제공합니다. 우주의 평균 정지 상태입니다. 빅뱅의 잔재가 정의하는 좌표계입니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든 관성계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우주론적으로 선호되는 기준계가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정지한 기준계입니다. 이 기준계에서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적입니다. 모든 방향이 같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국소적으로는 여전히 덩어리져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큰 규모에서는 매끄럽습니다. 이것을 우주론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대규모에서 균질하다는 원리입니다. 관측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균질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우주의 일부만 균질할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930억 광년입니다. 빛이 138억 년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거리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여행하는 동안 공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리고 우주론 원리가 참이라면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무한한 균질 우주에서는 모든 가능한 배치가 무한번 반복됩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똑같은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무한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10의 118제곱미터마다 한 명씩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무한 우주에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양자복제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무한과 균질성의 결합이 만드는 기묘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정말로 무한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정의상 그렇습니다.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전체 크기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추론만 가능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전체 기하학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양의 공률, 영의 공률, 음의 공률입니다. 양의 공률은 닫힌 우주입니다. 구면 기하학입니다.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습니다. 지구 표면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영의 공률은 평평한 우주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무한히 펼쳐집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음의 공률은 열린 우주입니다. 쌍곡선 기하학입니다. 무한히 펼쳐집니다. 안장 모양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플랑크 위성의 측정에 따르면 우주의 공률은 0에 매우 가깝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평평합니다. 평평한 우주는 무한합니다. 하지만 측정 정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의 공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측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약간의 양의 공률이 있다면 우주는 유한합니다. 매우 크지만 유한합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옳을까요? 유한한 우주일까요? 무한한 우주일까요? 인플레이션 이론은 평평한 우주를 예측합니다. 급격한 팽창이 모든 공률을 펴버렸습니다. 풍선을 엄청나게 크게 부풀리면 표면이 평평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간접 증거는 많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근질성, 평평한 기하, 밀도 요동의 스펙트럼입니다. 모두 인플레이션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면 원시 중력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중력파는 우주 배경 복사에 특별한 편광 패턴을 남겼을 것입니다. 비모드 편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실험이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바이셈 망원경, 폴라베어, 클래스, 시몬스 천문대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한만 설정했습니다. 원시 중력파가 있다면 매우 약합니다. 2026년 시몬스 천문대가 완전히 가동되면 결정적인 측정을 할 것입니다. 충분한 감도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확인하거나 반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시 중력파가 발견된다면 인플레이션이 확인됩니다. 평평한 무한우주가 거의 확실해집니다. 만약 발견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초기 우주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운싱 우주, 사이클릭 우주 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의 한계와 마주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빅뱅 이전은 관측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 내부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다중우주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은 관측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론의 많은 질문들은 원리적으로 관측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과학일까요? 철학일까요? 2013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과학 철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증 불가능한 이론은 과학적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반박했습니다. 이론이 직접 검증 불가능해도 간접 검증은 가능합니다. 이론의 다른 예측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론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론의 설명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끈 이론은 직접 검증이 어렵습니다. 끈의 크기가 플랑크 길이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5m입니다. 현재 입자 가속기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끈 이론은 중력을 양자역학과 통합합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검증 가능합니다. 만약 이 예측들이 맞다면 끈 이론은 신뢰를 얻습니다. 직접 검증 없이도요. 이것을 간접 검증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이론 물리학의 표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이론이 너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관측 결과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반증 불가능해집니다. 칼 포퍼는 반증 가능성을 과학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과학 이론은 원리적으로 틀렸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끈 이론은 이 기준을 만족할까요? 다중우주 이론은요? 인류 원리는요?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차갑다는 관찰로 시작한 우리의 여정은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무엇이 관측 가능한가? 무엇이 알 수 있는가? 복사열 전달이라는 구체적인 물리 현상이 존재론과 이식론의 추상적인 질문들과 만났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관찰이 우주의 비밀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햇볕을 쬐며 따뜻함을 느낄 때, 당신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빅뱅에서 시작된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화살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이 보는 어둠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팽창을 보여줍니다. 유한한 빛의 속도를 증명합니다. 과거를 향한 창입니다. 각 별빛은 정보입니다. 그 별의 온도, 조성, 나이, 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빛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편광을 측정합니다. 밝기를 비교합니다. 각 측정이 우주에 대한 단서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압니다. 137.7억 년입니다. 우주의 조성을 퍼센트 단위로 합니다. 5% 일반 물질, 27% 암흑 물질, 68% 암흑 에너지입니다. 놀라운 정밀도입니다. 10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집니다.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시작되었는지 영원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일한 우주인지 다중우주의 일부인지 모릅니다. 우주 물질의 95%가 정체불명입니다. 우리는 5%만 이해합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합니다. 발견할 것이 아직 무한히 많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가 답할 질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차갑다는 사실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복사열 전달의 원리로 설명됩니다. 더 이상 역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우리를 더 깊은 역설들로 인도했습니다. 시간의 역설, 엔트로피의 역설, 관측의 역설입니다. 과학은 의문을 해결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을 만듭니다. 각 답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과학의 진보입니다. 점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리학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것의 끝에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의 한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학은 철학이 됩니다. 과학은 사색이 됩니다. 측정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의 실패가 아닙니다. 과학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만큼 멀리 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무지의 경계에 도달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물리학자들이 답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관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측정합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싶어 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차갑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우주의 구조, 시간의 본질, 존재의 의미까지 탐구했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관찰이 모든 물리학으로 펼쳐졌습니다. 모든 물리학이 하나의 깊은 신비로 수렴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아마도 왜에는 과학적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영원히 철학의 영역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충분히 깊이 파고들면 어떻게와 왜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왜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차가운지를,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를, 왜 무언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존재하는지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위를 올려다봅니다. 밤하늘을 향해, 별들을 향해, 답을 향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의 뇌는 1400억 개의 뉴런이 매 초마다 수조 번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각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존합니다. 전자가 장벽을 통과하는 불가능한 도약을 합니다. 이 도약이 당신의 생각을 만듭니다. 당신의 의식을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뉴런의 활동을 완벽히 매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냅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당신이라는 주관적 경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빨강의 붉음을 느끼는 감각은 뇌 스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악이 아름답다는 느낌은 신경활동 패턴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말한 의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리적 과정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만드는가? 138억 년 동안 우주는 물리법칙에 따라 진화했습니다. 입자들이 충돌하고 결합하고 분리되었습니다.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행성에서 복잡성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물질이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당신은 단순히 광자를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별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아직은요. 2024년 조지타운 대학의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어는 통합정보 이론을 확장했습니다. 의식은 정보 통합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통합하느냐가 의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극도로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각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병렬로 처리됩니다. 동시에 통합됩니다. 이것이 의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능주의적 설명입니다. 의식이 무엇을 하는지는 설명하지만 의식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정보 통합이 주관적 경험을 동반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식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순환 논리일 수 있습니다. 의식을 사용해서 의식을 이해하려는 것이니까요. 눈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볼 수 없듯이 의식도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비주의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무지의 고백입니다.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과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우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탄소는 초신성 폭발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산소는 거대한 별의 핵 융합로에서 합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철분은 중성자별 충돌에서 단조되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우주는 왜 자신을 알아야 할까요? 의식의 진화적 이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자동기계로도 생존과 번식은 가능합니다. 왜 주관적 경험이 필요했을까요? 진화론은 부분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의식은 복잡한 환경에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능적 설명일 뿐입니다. 왜 그 기능이 느낌을 동반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좀비 논증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원리적으로 당신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의식이 없는 존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좀비입니다. 모든 기능이 같지만 내면이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존재가 가능하다면 의식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기능과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왜 존재할까요? 어쩌면 의식은 우주의 근본적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범심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물질이 원시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자도, 원자도, 분자도 아주 미약한 내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이 원시적 의식들이 통합되어 우리가 경험하는 풍부한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증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주장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양자역학은 이미 관측과 실제의 경계를 흐려놓았습니다. 파동함수의 붕괴는 측정에 의해 일어납니다. 측정이란 무엇일까요? 의식 있는 관측자가 필요한 걸까요? 코펜하겐 해석은 그렇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식이 물리법칙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입니다.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의식 없이 진화했다가 갑자기 인간이 나타나면서 법칙이 바뀐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하지만 다세계 해석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모든 양자 사건에서 우주가 분기한다면 의식은 그 분기들 중 하나의 경로를 경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식은 다중우주를 항해하는 존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들 중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식을 우주의 구조 안에 위치시킵니다.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물질에서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동물들이 의식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의식이 뇌에만 국한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입자인지 장인지 모릅니다. 중력만으로 상호작용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힘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힘이에요.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주 상수인지 동적 장인지 모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우주를 찢어 놓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수축으로 전환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일어났다면 무엇이 촉발했는지 모릅니다. 왜 멈췄는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무한한 우주들을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시작되었는지 영원한지 모릅니다. 우주가 순환하는지 모릅니다. 이전 우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가 유일한지 모릅니다. 다중우주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물리법칙이 다른 우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우주의 법칙이 왜 이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모릅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근본적인지 창발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공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연속적인지 이산적인지 모릅니다. 플랑크 길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공간이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모릅니다. 양자 중력 이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끈 이론이 옳은지 모릅니다. 고리 양자 중력이 옳은지 모릅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의 근본 법칙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모든 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대통일 이론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만물의 이론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무지를 나열하는 것은 절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탐험할 영역입니다. 다음 세대가 답할 질문들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무지를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100년 전에는 우주의 크기를 몰랐습니다. 은하수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200년 전에는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몰랐습니다. 원자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무지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지를 발견했습니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진보입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세상은 단순했을 것입니다. 태양은 뜨겁고 밤은 어둡고 별은 반짝입니다. 당연한 사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당신은 압니다. 태양이 뜨거운 이유는 핵융합 때문입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밤이 어두운 이유는 우주가 유한한 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별들의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의 해답입니다.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대기의 난류 때문입니다. 빛이 굴절되어 흔들립니다. 우주에서는 별이 반짝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답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왜 핵융합이 가능한가? 왜 우주가 유한한가? 왜 대기가 존재하는가? 답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궁극적인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실제는 무한히 깊을지도 모릅니다. 각 층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원자 아래에 전자와 쿼크가 있고, 쿼크 아래에 끈이 있을 수 있고, 끈 아래에 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종 이론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방정식이 티셔츠에 인쇄될 만큼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차갑다는 관찰로 시작한 이 여정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열 전달의 세 가지 방식을 배웠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우주에서는 복사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공이 열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물리학입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사실에서 우리는 엄청난 여정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온도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원자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통계 역학을 만났습니다. 엔트로피를 이해했습니다. 시간의 화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복사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광자가 에너지와 정보를 운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별의 비밀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빅뱅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균형을 탐구했습니다. 지구가 태양과 우주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후변화의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생명 가능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주론으로 나아갔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배웠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만났습니다.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역학과 만났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배웠습니다. 얽힘을 이해했습니다. 실제의 본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측과 존재의 경계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정보 이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엔트로피와 정보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흑체 복사가 정보를 운반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주가 계산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적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의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질문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의 열에서 시작하여 우주의 종말까지, 양자 요동에서 의식의 신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산물입니다. 138억 년의 진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별의 핵 융합로에서 합성된 원자들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생명의 38억 년 진화가 빚어낸 의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매 순간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적외선 복사로 약 100와트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음식에서 왔습니다. 음식의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서 왔습니다. 광합성의 에너지는 태양빛에서 왔습니다. 태양빛의 에너지는 핵융합에서 왔습니다. 핵융합의 에너지는 빅뱅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빅뱅의 에너지를 먹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화살을 따라 흐르는 엔트로피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마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뇌의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면서 무질서를 만듭니다. 질서로운 포도당 분자가 무질서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의식은 엔트로피 증가의 부산물입니다. 우주가 열사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잠깐 피어난 꽃입니다. 국소적 질서의 섬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경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주가 자신을 아는 방법입니다. 물질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법칙이 목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물리학자 션 캐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별의 재료가 별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시공간이 자신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원자들은 별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빅뱅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우주의 복잡성에서 생겨났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국소화된 우주입니다. 자각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당신은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의 빛은 4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시리우스의 빛은 8년 전입니다. 베텔게우스의 빛은 500년 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은 250만 년 전입니다. 당신이 보는 우주는 과거의 모자이크입니다. 각 별빛이 다른 시간에서 왔습니다. 서로 다른 과거들이 동시에 당신의 눈에 도달합니다. 시간이 공간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하들이 충돌하고 합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방출하지 않으니까요. 암흑 에너지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효과가 없으니까요. 블랙홀 내부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빛이 탈출하지 못하니까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해한 것보다 신비로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질문에 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주가 완전히 투명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지루한 우주였을 것입니다. 경외감이 없는 우주였을 것입니다. 호기심이 필요 없는 우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우주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만듭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미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탐험을 계속할 이유입니다. 천문학자 마리아 미첼은 19세기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가 가장 적게 아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고.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무지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신비가 탐구를 이끕니다. 질문이 진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뜨겁고 우주가 차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온도 차이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당신이 부여합니다. 물리학은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의식에서 생깁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의미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주의 무심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를 위해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탑니다. 물리 법칙에 따라 그럴 뿐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관점입니다. 허무주의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가능합니다. 태양이 타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가 차갑지 않았다면 행성이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은 다른 관점입니다. 경외감의 관점입니다. 둘 다 똑같은 물리학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를 찾습니다. 과학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사실만 제시합니다. 의미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저는 경외감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풍부한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음에 햇볕을 쬐을 때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따뜻함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한 광자들입니다. 태양 핵에서 100만 년 동안 빠져나오려 애쓴 에너지입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방출한 질량의 일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광자들은 8분 20초 동안 우주 진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변의 극저온 공간을 전혀 데우지 않았습니다. 복사만으로 에너지를 운반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피부에 도달했습니다. 분자들을 진동시켰습니다. 열이 되었습니다.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리법칙의 자동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적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낄 뿐만 아니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의 법칙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물질이 소학을 이해한 순간입니다. 별의 재료가 별의 비밀을 푼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보다 이해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다음 세대의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입자를 찾을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을 탐험할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어쩌면 다중우주를 관측할 것입니다. 어쩌면 의식의 물리학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흥미진진한 이유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각 세대는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틀렸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모순이 새로운 이론을 요구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관측이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19세기 말 물리학자들은 고전 물리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턴 역학과 맥스웰 전자기학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믿었습니다. 몇 가지 작은 그룹만 남았습니다. 흑체 복사 스펙트럼, 마이켈슨 몰리 실험, 광전 효과. 이 작은 구름들이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물리학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표준 모델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양자중력, 의식. 이 구름들이 다음 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1세기 물리학을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계관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사의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 중 하나에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매주 발표됩니다. 새로운 망원경이 우주를 관측합니다. 새로운 입자 가속기가 가동됩니다.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작동합니다. 당신은 인류가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공 일반지능이 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놀라울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2019년 여름 제네바의 유럽 우주국 연구실에서 물리학자가 발견한 이상한 데이터를 기억하십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의 온도는 영하 233도였습니다.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초당 제곱미터당 1367W였습니다. 그때는 역설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온도는 그렇게 낮을 수 있는가? 이제 당신은 답을 압니다. 진공은 열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복사만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에너지와 온도는 같지 않습니다. 빛 자체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물질을 만났을 때만 열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역설이 아닙니다. 당연한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배운 것은 단순한 물리학 이상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시간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무지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외감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경이로움입니다. 태양은 뜨겁습니다. 우주는 차갑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안에 무한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의 충돌, 우주의 팽창, 생명의 출현, 의식의 진화, 그리고 당신.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일부라는 것. 당신이 이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우주가 자신을 아는 방법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 다음에 햇볕을 쬐 때, 다음에 밤의 어둠을 느낄 때, 당신은 우주입니다. 의식을 가진 별의 재료입니다. 이해하려는 시공간입니다. 질문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경이롭습니다.